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 간단하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화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게 격노할수록 한국이 두려워할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태도가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푸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는데요. 또한 전문가들의 시점에서 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1일, 한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나 국제 정세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단연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지금 나토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과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북녀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 건설 수주와 반도체 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중점적으로 외교전을 펼쳤다는데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된 한국. 그 어떤 때보다 한국의 존재감과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회의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전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전한 CNN은 북러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초점은 단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맞춰졌다. 나토는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팽팽한 접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비살상 무기 지원을 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보복 경고로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오히려 어디 할 테면 해봐라. 러시아의 그런 태도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무기 지원까지 고려해 볼 것이라며 더 강하게 나갔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은 러시아의 한마디를 더 날렸는데요. 한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에 달려있다. 북한은 국제적 민폐인 나라. 러시아는 북한과 한국 중 선택을 해야만 할 것. 이라고 한 차례 더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고 또 얼마나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지 또 현재 상태의 러시아가 얼마나 볼품 없어졌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전긍긍해하는 것은 러시아의 군장교들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전에 러시아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되바꿔 놓아야만 한다. 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언론들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탄도 미사일과 포병을 공급받으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됐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과 한국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좋지 못한 결과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더 보낸다는 선택도 잘못됐고 한국을 적으로 둔다는 판단 역시 크게 잘못됐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간다. 일전 나토 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보복성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크게 반긴 적이 있다. 러시아는 불법적인 전쟁 및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과의 동맹까지 맺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가 없고 중국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이 한정적이었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 미국이나 여타 다른 유럽국들과 진취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러시아에게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전 세계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주목하고 있고 매우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러시아의 모든 주변국들이 한국 방산업체의 힘을 빌려 보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에게 발전 기회를 줌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밀리며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 유럽에게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그 누구한테도 힘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 군사력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살상 무기까지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지금 나토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알 수 없다. 또 그것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절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크게 지탄했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만행을 근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었는데요. 한국은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올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 전하며 향후 행보를 전했는데요.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새벽녘 긴급회의를 열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러시아 측은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11일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유럽 대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의 군사 인프라가 지속적, 점진적으로 우리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고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사려 깊고 조율된 효과적인 대응을 취하게 될 것. 또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국방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과 독일의 미사일 움직임을 예상했다. 상응하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시작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 독일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식지에 따르면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동맹을 맺은 러시아까지 한 번에 견제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다 일찍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나토에서도 최소 20기 이상의 북핵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에서 한미 확장 억제의 우산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너무나 큰 한계라고 보고 있다.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이미 국제 정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거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연히 러시아 측에서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벌써부터 러시아의 큰 소리가 한국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러시아가 어떤 꼴이 될지는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며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한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은 배수량이 1만 2만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3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물국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황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사대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니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블로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피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을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 3배치 1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 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에 9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집결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서명식은 보통 해군, 방위사업청, 선박건조를 맡은 조선사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신체호함을 건조한 한국은 이 9개국가 인사들에게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SLBM에 의한 대지 공격력을 갖춘 유일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80조 원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9개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에 9개국 관계자가 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지? 독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잠수함을 단지 스케일업했을 뿐이다. 실수로 조금 깊게 숨어 있으면 압기할 것 같다 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일본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니까 좀 남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 발사관에 대해서는 영국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은 알몸이 되어 있네요. 미 해군에 의하면 이미 일본의 다이게이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잠수함을 시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의 잠수함 제대로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주름투성이야. 그건 일본이 지원했지. 일본이 기술 협력한 대만의 잠수함은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줬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상황에서는 지금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포착되었습니다. 3월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함께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기밀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만 2조 1천억이 넘게 들어 프로토타입 한 척을 만드는데 무려 2조 2,4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군은 후속함 7척을 만드는데 비용이 총 12조 원, 한 척당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쉬프랑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수준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총 2조 2,400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잠수함 가격이 한국 잠수함의 2배가 넘으면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척당 8,500억 원에 건조했는데 신체호함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수함보다 대만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9개국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매력 중 건조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은 9개국이 와서 직접 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고 또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산소 공급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함내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한 체계도 갖췄고 공기분료 추진 AIP 시스템을 적용,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이용해 얻은 전력으로
최대 수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안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인데 이 국가들 관계자들이 모두 찾아와 인도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보았는데 미국은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신체호함의 인도식에서 9개국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적기 납품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방산 유지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하지만 적기 납품하는 현장은 미국에게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수적 열세에 놓인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함선 건조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 해군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1월에 지시한 45일간에 걸친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검토를 마친 후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16개월, 같은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은 각각 36개월과 24개월, 핑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36개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CVN 80는 182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은 인도였습니다. 어뢰 기만기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계약을 어겼다며 94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의 건조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적인데 한국은 고작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950억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빨리빨리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80조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잠수함의 노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잠수함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새 잠수함을 보통 건조해서 배치하는데 1520년이 걸리기에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건조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잠수함이 캐나다 당국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자망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SLBM이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DSM이 3000은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DSM이 3000보다 더 크고 자막 능력도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돼 승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수출에 있어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6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림팩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구축함 2척, 상륙함인 마라도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의 호위함, 페루의 초계함,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2022년 당시 관계자들은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앞으론 더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도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으로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3000T급 잠수함 23척을, 필리핀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바라고 있고, 한국은 두 나라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군함 건조가 밀려서 한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림팩에서 한국산 군함 동호회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다 싶은 중국 IT 유튜버들은 아이폰 15를 단지 30분만 사용해도 온도가 48도를 넘어섰다며 신형 아이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KERWA는 아이폰 15 프로로 300니트 밝기와 25도의 실온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품 온도강 30분 만에 48.1도까지 상승했고, 아이폰 15 프로맥스 역시 45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발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통화할 때조차 뜨거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해시태그 전화를 8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다, 해시태그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 미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특정 상황에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되는 동안 약 41시에 달했으며 충전 및 게임 등 작업을 동시 수행할 때 최대 44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는 성능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이 일자 IT 전문 매체 WCCF테크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강력한 냉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TSMC에서 제작한 A17 프로 칩의 3나노 설계가 과열 문제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자 결국 콧대 높은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인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 일부 타사 앱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앱은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열 문제가 새로운 티타늄 소재나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 측은 안전이나 부상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는 세밀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애플이란 브랜드의 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조만간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IT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칩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공개 행사 당시 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다며 내구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IT 유튜버 애플트랙은 지난 23일 아이폰 15 프로와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를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자가 두 대의 제품을 손, 가슴, 얼굴 높이에서 낙하시키자 아이폰 15 프로부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모서리 부근이 점점 까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더니 액정까지 금이 번졌습니다. 4.5M 높이에서 두 기기를 나란히 떨어뜨리는 실험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액정 하단부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반면
비교군인 아이폰 14 프로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6.1M 높이 실험에선 아이폰 15 프로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고 카메라 부분이 본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5는 이제 제품 마감이 불량하다는 불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에는 아이폰 15 프로 디스플레이나 안테나 부분이 들떠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전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로 이게 정말 애플이 만든 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화살은 TSMC에게 쓸렸고 TSMC가 아이폰 발열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양산한 반도체의 성능 문제를 발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3nm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SMC의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애플의 A17AP의 하자가 생겼고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TSMC를 경쟁사로 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TSMC 3nm 공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3nm 공정으로 반도체 고객들의 물량이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AP로 판가름 날 경우 이것을 양산한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실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TSMC는 요즘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자국의 첨단 기술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TSMC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을 TSMC에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TSMC에게 중단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까지 직접 나서 TSMC의 패키징 공장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련 인력을 더 투입해라, 추가 생산 시설을 확충해라 등등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TSMC를 적극 이용하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리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오픈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장비 설치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만은 미국 인력들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중국 난징,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부지가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결단을 내렸는데 물 부족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2024년에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TSMC 반도체 공장의 최대 리스크는 물 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아서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노후에서 물을 끌어들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니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 인프라가 조성을 기다려야 한다니 TSMC로서는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생산 설비까지 해외로 모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감했고 그래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증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물 공급 인프라를 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산업용수는 필수입니다. 화학약품을 세척하거나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대량의 물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초순수 1톤을 만들려면 그 2배인 2톤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TSMC는 지금 어이가 없을 겁니다. 대만은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크게 차이가 나서 안정적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던 것인데 일본에서 똑같이 물 부족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만이 56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자 TSMC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TSMC는 급수차를 이용해 저수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지역의 댐에서 공장으로 물을 운반하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느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단지 TSMC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 부족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TSMC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삼성은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